한여름 오후의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파라솔 아래 가족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행복한 풍경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0살 소녀 수민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원피스는 이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터져 발가락이 살짝 보일 정도였죠. 수민은 작은 종이컵을 들고 피서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모래바람에 묻힐 듯 작고 떨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며 지나쳤어요.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저런 애를 왜 부모가 내보내는 거야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수민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다음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해변가 도로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체는 햇빛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빛났고 번호판조차 특별해 보였죠.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재빨리 뛰어나와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우아한 자태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내렸어요. 정화였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화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에 명품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선글라스 너머로도 품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수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화의 손목에 차인 팔찌였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이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을 뿌리며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수민은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종이컵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죠. 마치 꿈속에서 걷는 것처럼 정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정화는 수민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팔찌를 감추려 했죠. 그런 정화의 반응을 본 경호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비켜주세요. 할머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민을 밀어내려는 손길이 거칠었죠. 잠깐만요. 정말 똑같아요. 엄마가 늘 차고 계셨던. 수민이 다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경호원은 이미 수민의 어깨를 잡고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수민을 따라가고 있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차로 가자. 정화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검은 승용차는 금세 해운대의 번화가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뒤에 남겨진 수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컵 속 동전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수민은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바위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수민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수민의 엄마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늘 그 팔찌는 가족 팔찌라고 했는데 정말 똑같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같은 시각 해운대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정화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 아래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이 예전만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가족 팔찌라고 했다고.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이 팔찌를 아들 철민에게 건네주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화는 말했었죠. 이건 우리 가문의 상징이란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거라. 하지만 철민이 그 팔찌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후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팔찌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정화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설마.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철민이 몰래 만나던 그 가난한 여자. 집안의 반대로 결국 쫓아낸 그녀가 혹시. 정화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딘가에 그 작은 소녀가 홀로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정화는 더 이상 그 소녀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수민의 얼굴과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정화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운대에서 구걸하던 그 아이를 찾아봐. 조용히. 하지만 수민을 찾기 전에 정화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20여 년 전 자료를 꺼냈죠. 사립탐정이 조사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5살의 한지연.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아들 철민은 28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막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였죠. 어느 날 철민이 집에 와서는 환한 표정으로 말했었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화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의 교수와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민이 데려온 여자는 정화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연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길래 우리 철민이를 홀렸나? 정화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연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세상에 지연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정화는 지연을 불러내 직접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였어요. 우리 철민이와 헤어져 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신분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예상과 달리 당당했어요. 저는 철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정화는 화가 났습니다. 사랑? 우리 철민이의 재산이 목적 아닌가요? 얼마면 됩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실망입니다. 결국 정화는 강수를 뒀습니다. 철민을 유럽으로 출장 보내고 그 사이에 지연을 찾아가 협박했어요. 내 아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겁에 질린 지연은 결국 철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철민 씨. 저에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철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연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포기했어요. 몇 달 후 정화가 소개한 재벌가 딸과 약혼했죠. 하지만 정화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그때 이미 철민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철민이 떠나기 전에 지연에게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 팔찌였다는 것도 말이에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연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이주, 딸 1명 출산, 생계곤란으로 여러 직업 전전. 정화는 보고서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소녀 수민이 바로 자신의 친손녀였던 것입니다. 정화는 사흘 동안 해운대 일대를 수소문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을 총동원해 수민의 행방을 찾았어요. 마침내 백화점 앞 지하보도에서 수민을 발견했을 때 정화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그해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외면하고 지나갔죠. 정화는 천천히 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수민이 정화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정화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그때는 미안했구나. 할머니가 놀라서 그랬어. 수민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다시 정화의 손목에 시선이 고정되었죠. 정말 우리 엄마 팔찌랑 똑같아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굽혀 수민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 엄마 이름이 혹시 한지연이니? 수민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엄마를 아시나요? 그 순간 정화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확신이 서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엄마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지연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지연의 모습에서 정화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니? 엄마가 아빠랑 만날 때 찍었대요.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셨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정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끝까지 철민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내 아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은 이야기가 있니?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아빠가 먼 곳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이 팔찌는 아빠가 엄마에게 준 거라고 했어요. 팔찌? 네, 엄마도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했어요. 엄마는 그때 많이 우셨어요. 정화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과 수민 그리고 철민까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수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우선 따뜻한 곳에서 밥부터 먹자. 수민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정화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펴야겠다고 말이에요. 정화는 수민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들어선 수민은 눈을 크게 뜨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마치 궁전 같았거든요. 여기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정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호텔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수민 나이에 맞는 옷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수민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정화는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준비했죠. 햄버거, 피자, 과일, 케이크까지 온갖 맛있는 것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온 수민은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본래의 맑고 예쁜 얼굴이 드러났어요. 정화는 수민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지연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정화가 수민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민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점점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화는 그런 수민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 겨울이에요. 어떻게? 교통사고였어요.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밤늦게 일하고 집에 오시는 길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수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정화는 수민을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아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수민이 정화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 아빠는 정말 어디 계신 걸까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숨겨진 딸의 존재가 그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철민의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수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부할까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를 돌봐주고 싶구나.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면 어떨까? 정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왜 저를? 할머니도 혼자 살아서 외로웠거든. 너 같은 착한 아이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정화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 잠든 후 정화는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정화는 마음을 굳혔어요. 철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수민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기로 말이에요. 자신이 빼앗아버린 그 아이의 가족을 되찾아주는 것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는 수민을 데리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수민은 무슨 검사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정화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이 검사는 왜 받는 거예요? 수민이 체열실 앞에서 물었어요. 건강검진이야. 우리 수민이가 건강한지 확인해보는 거란다. 정화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화는 수민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놀이공원에도 데려갔습니다. 수민은 처음 경험하는 풍요로운 생활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민이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화는 그런 수민을 보며 마음이 찡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손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화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가 맞네요. 정화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철민에게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정화는 서울의 본가로 돌아가 아들을 불렀어요. 철민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철민이 서재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정화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철민아,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화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철민이 소파에 앉자 정화는 수민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누가 생각나느냐? 철민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인가요? 지연이다. 한지연 말이야. 그 순간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이 아이는 지연의 딸이다. 그리고 정화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내 딸이기도 하고. 철민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DNA 검사까지 했다. 확실하다. 정화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철민은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쇼예요, 어머니? 그 여자의 딸을 왜 갑자기 끌어들이시는 거죠? 쇼가 아니다. 지연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아이는 혼자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어. 철민은 머리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설령 제 딸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도 내 핏줄이야. 어머니가 그때 반대하셔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완고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이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철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철민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만나보겠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정화는 수민을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철민의 아내 미영과 그들의 아들 준호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님, 이해할 수 없어요. 미영이 정화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혈연이니까. 정화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럼 저희 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식 며느리인 제가 낳은 정통 후계자인데. 미영의 15살 아들 준호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 아이랑 가족이 되기 싫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을 수민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는 철민과 준호가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민 앞에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뻔뻔하게도. 수민은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무서워 떨었어요. 준호도 수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할머니가 동정해서 도와주는 건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정화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영과 준호의 모습을 본 정화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정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화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수민아, 괜찮니? 정화가 수민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민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화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수민만큼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 때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는 준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이는 이 집안의 정식 구성원이다. 누구든 수민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정화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매일 병원에 가서 정화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수민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내 엄마를, 지연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손목에 팔찌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 엄마 것이었어야 했어. 이제 내가 가져. 수민의 작은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채워주며 정화는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이 팔찌는 내 엄마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란다. 이제 내가 지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정화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민은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정화의 장례식은 부산과 서울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에게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수민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신 거예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철민은 장례식 내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수민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철민아, 수민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정화의 전 재산 중 절반이 수민에게, 나머지는 철민과 준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수민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철민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불만을 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었어요. 준호도 처음에는 삐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정화가 남긴 재산으로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철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민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네,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철민은 수민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겨우 10살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몇 달 후 해운대 근처에 지연의 집이라는 아동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민이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어요. 이곳은 부모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민은 정화가 물려준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이제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알거든요. 아이들은 수민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천사 같은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철민은 뒤에서 그런 수민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어머니가 이 순간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수민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마치 큰 언니처럼 다른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지만 수민의 미소가 더욱 빛나 보였어요. 해가 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수민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와 처음 만났던 그 해운대 바다였어요. 할머니, 엄마 보고 계시죠? 수민이 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팔찌가 되어줄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바닷바람이 수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함께할 아이들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팔찌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정윤아입니다. 18살이에요.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1학년에 재학 중이죠. 미국 병원에서 주최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해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해부학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셔서 선발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부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교복처럼 보이는 검정 블레이저에 흰 셔츠, 짧은 체크 치마 차림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등학생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앳된 외모 때문에 공항 직원들도 저를 미성년자로 오해했죠. 학생,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하며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의대생이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 14A였어요. 옆자리에는 금발의 미국인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리처드 블레이크라는 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미국의 억만장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명품 정장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뭔가 거만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거든요. 리처드는 승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이 미지근하다, 좌석이 불편하다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무시했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처음 타는 국제선이라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맞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영어로 의학 용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 의대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가방 속에 넣어둔 해부학 교재를 꺼내 복습하려 했지만 리처드의 차가운 시선과 기내의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략 5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의학 교재를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신문을 읽다가 잠이 든 상태였죠. 기내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일정하게 들려오는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자리의 리처드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꼬대인 줄 알았어요. 헉, 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고개를 돌려보니 리처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목을 감싸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평소 거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서툰 영어로 물어봤지만 리처드는 대답 대신 목을 더 세게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점점 파래지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응급 상황의 증상들이 떠올랐거든요. 기도폐쇄의 전형적인 징후였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면서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도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었죠. 의대에서 배운 청색증 증상이었어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리처드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통로 바닥에 넘어진 거죠.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당황해서 웅성거렸죠. 승무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금발의 젊은 승무원이 리처드의 맥박을 재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흡이 어려워 보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다른 승무원이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오려 했지만 기내에는 전문적인 의료 장비가 부족했죠. 산소 마스크와 기본적인 응급 키트뿐이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혹시 의료진 계십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분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승무원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리처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파래지면서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거든요.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필기용으로 사용하던 검은색 볼펜이었죠. 뚜껑을 빼고 펜심을 제거해서 속이 빈관 형태로 만들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옆에 있던 미국인 남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제가 볼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승무원도 저를 막으려고 다가왔죠. 기도 확보가 안 되면 질식사해요. 저 서울대 의대 재학생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학생 아니야. 위험해.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리처드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응급기관절 기술이 떠올랐어요. 물론 실습으로만 해봤지 실제 환자에게 시행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목의 해부학적 구조, 절개 위치, 각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의 목 앞쪽을 만져보며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응급기관절개를 해야 하는 부위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위험하다, 멈춰라 하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저는 집중했어요. 볼펜을 정확한 각도로 잡고 리처드의 목에 찔렀습니다.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확한 깊이까지 들어간 후 볼펜통을 기도에 삽입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죠. 그 순간 리처드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우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볼펜통을 통해 들어가고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색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랬던 입술도 점점 분홍빛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막으려던 사람들도 이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진짜 살렸다. 다른 승객 도움이 될 수 없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젊은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의 맥박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응급기관절 기술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혔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예요. 리처드의 호흡이 안정되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변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제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해 줄까요? 비행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까지 리처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볼펜을 통한 응급기관절 기술 덕분에 호흡이 원활해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승무원들은 제게 고마워했고 몇몇 승객들도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그런데 착륙 후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관련 당국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승무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고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FBI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총 5명 정도였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정유나 맞습니까?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뭔가를 꺼냈어요. 수갑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흉기 사용, VIP 대상 폭력 혐의로 연행합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잠깐요. 저는 그분을 살렸어요. 제가 항변했지만 요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도 없었어요. 제 서툰 영어로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권리 고지를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리처드를 도우려고 했던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애는 살리려고 한 거였어. 내가 다 봤다고.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죠. 맞아. 그 소녀가 생명을 구했어. 체포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FBI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청취하겠습니다. 딱딱하게 말하며 저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처음 와본 외국에서 통역도 없이 혼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공항 로비로 나가는 길에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소녀, 왜 억만장자를 공격했나? 동기가 뭐였나? 테러와 관련이 있나? 자극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제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됐어요. 한국 18세 소녀, 억만장자의 목을 찌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만 나왔어요.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은 없었죠. 언론은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뉴스가 보도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구치소 차가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통역관도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 그리고 낯선 언어들이 오가는 소음 속에서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통역관도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죠. 간수들이 영어로 뭔가 말해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서툰 영어 실력으로는 복잡한 법적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 영사관에서 파견된 통역관이 왔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의 50대 중년 남성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모국어였거든요. 통역관을 통해 알게 된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리처드 블레이크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였고 정치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분을 살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리처드의 반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도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와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 코멘트만 반복할 뿐이었죠. 왜 자신을 살린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리처드의 변호인단은 화려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기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확인 중이라며 애매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제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연일 방송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며 울음만 그치지 않으셨대요. 우리 유나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라며 호소하셨지만 한국 언론들도 미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어요. 진실은 관심 없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제 재학 상태와 연수 프로그램 참가 자격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라는 이유였죠.
교수님들조차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 3번 나오는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는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리처드가 쓰러지고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체포되는 장면이요. 깨어나면 현실이 꿈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며칠째 면회객도 없고 소식도 없었어요. 통역관이 가끔 와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씨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말만 반복했죠. 도대체 그분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절망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의 꿈도 미래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구치소에서 엿새째 되던 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통역관 김영수 씨가 평소보다 빠른 시간에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나 씨, 큰 변화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공개되는 영상은 지난주 발생한 기내 사건의 전모를 보여줍니다. 리처드 블레이크 씨의 비서가 촬영한 미공개 영상이 제보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기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쓰러지고 승무원들이 당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펜을 꺼내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도 완전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침착하게 기관절 개수를 시행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승객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없었다면 그분은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의학적인 처치였어요.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저를 말리려 했던 미국인 승객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녀는 영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응급의학 전문의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마이클 존슨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완벽한 응급기관절 개술이었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적절한 깊이로 시행됐어요. 의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처치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리처드 블레이크 씨는 뇌사 상태가 됐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승무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정유나 승객의 행동은 순전히 인명구조 목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한 의료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여론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18세 소녀, 억만장자의 목을 찌르다라는 제목은 한국 의대생, 기적적인 응급처치로 생명구해로 바뀌었어요.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나이에 그런 판단력이라니 대단하다. 진짜 의사가 될 제목이네. 처음에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우리 학생이 자랑스럽다며 입장을 번복했어요. 교수님들도 제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드디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대요. 우리 딸이 사람 살렸구나라며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통역관이 전해줬어요. 국제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제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18세 의대생의 침착한 응급처치가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통역관 김영수 씨는 이번 기자회견이 유나 씨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다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기자회견은 리처드의 회사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었죠.
리처드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작은 붕대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리처드의 첫 마디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유나라는 한국의 18세 의대생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20여 년 전,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소중한 동업자가 있었어요. 정은혜라는 분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공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어요. 정은혜 씨는 직원들을 대피시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을 잃게 만든 거예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당시 7살이었던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를 찾아 책임지고 싶었지만 유족들이 저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죄인이었으니까요. 리처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은혜 장학재단이었어요. 정은혜 씨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도우면서 언젠가는 그분의 딸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유나 씨가 받은 미국 연수 프로그램 장학금도 바로 그 재단에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바로 그 아이인 줄 몰랐어요. 성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재혼하셨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던 그 아이가 20년 후에 제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정은혜 씨의 딸이 정은혜 씨의 은혜를 갚아준 셈이죠.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정유나 씨의 어머니 이름도 은혜인가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은혜 씨예요. 재혼 후 성이 바뀌셨지만 저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동업자의 따님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유나 씨를 은혜 장학재단의 공식 장학생으로 모시고 최고의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어머니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리처드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먼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했어요.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는 결론이었죠. 구치소에서 나올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수갑이 아니라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영웅이 나온다며 환호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 연수 프로그램 특별 참가 기회였어요. 원래 계획했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1년간의 장기 연수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비용을 은혜 장학재단에서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죠. 장학금 수여식에서 공식 명칭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은혜 메디컬 아너 스칼라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은혜 의학 우등 장학금이었어요. 은혜, 엄마 이름이었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리처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정은혜 씨를 기리는 의미입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아버지를 잃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시면서 성을 바꾸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을 지우고 새 출발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본명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었습니다. 리처드는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은혜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같이 아끼셨어요. 화재가 났을 때도 본인의 안전보다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키려 하셨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의 딸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의술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리처드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타인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되다니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리처드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 소녀는 제 생명을 구했고 제 인생에 진짜 은혜를 남겼습니다. 20년 전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를 처음에 학생이 뭘 아냐며 비웃던 미국인 승객도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당신은 진짜 의사다. 그의 사과를 받으며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환영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유나가 사람도 살리고 아빠도 만나게 해줬구나. 엄마도 리처드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제야 아픈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제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어요.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의료인의 자세라는 이유였습니다. 교수님들도 자랑스러운 제자라며 격려해 주셨죠. 같은 학과 동기들도 진짜 의사 같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몇 개월 후 하버드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더 성숙한 의대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확실히 심어주었어요. 생명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망설임보다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는 목을 찌른 게 아니라 인생을 꿰뚫었던 거예요.